한국 가도 바가지 물가에 볼 것도 없는데 거길 왜 가? 중국이 훨씬 볼 것도 많고 엔화 떨어져서 저렴한 일본 가도 되는데 여기 태국 내에 반한 감정이 들끓어오르면서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한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수안나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의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정말 기쁘네요. 제가 한국을 왜 좋아하게 되었냐면 바로 리사 때문이에요. 제 방 벽에는 블랙핑크 리사의 포스터가 걸려 있거든요. 태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연예인들이 많다 보니 한국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부자 나라라는 느낌이 있어요. 2PM의 니쿤이나 JYP 소속의 갓세븐 뱀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랙핑크 리사도 있죠. 그 중에서도 저나 태국 사람들에게 리사는 거의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태국에 있는 계급사회 때문인데요. 태국은 아시다시피 왕족이 있는 나라에다가 태국부의 대부분은 태국 왕족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계층은 하이소라고 불리는 태국의 부유층들에게 돌아가죠. 왕족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하이소들은 태국 전체의 10% 정도 되는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로쏘라고 불리는 서민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태국 사람들이 로쏘 계급이죠. 태국 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이 강력한 서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리사가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태국 하층민들과 같은 로쏘 출신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리사는 루이비통 회장 아들과 연애까지 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더니 SNS 게시글 한 개에 8억이나 받던데 제니도 제칠 정도로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된 모습을 보고 태국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리사는 우리도 리사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사람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한국과 태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리사를 통해 K-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대학 시절에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태국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반면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차라리 태국에서 한글을 사용하면 문맹률이 많이 낮아질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글을 모르면 아무래도 손해를 입을 일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글을 잘 모르셔서 집에 날아오는 모든 우편물들은 제가 다 읽고 해석해 드려야 하고 관공서를 갈 땐 제가 꼭 같이 가야 해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태국 어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1.7%라고 하던데 정말 부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졸업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신났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들끼리 얘기하며 정말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점을 한 가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고맙다고 하는 한국 손님들에게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 더 정성스레 가이드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일이 없는 날이나 쉬는 날엔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팟타이 가게에서 일손을 돕곤 했어요. 저희 집은 그닥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게를 계속한다는 것에 부모님은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팟타이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셨죠. 저희 부모님 가게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 근처에 위치해 있어 태국 손님보다 관광객 손님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유독 특정 손님을 편애했어요. 저는 손님들은 다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손님은 한국인 손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쉬는 날 겪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날은 한국인 학생들과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거의 동시에 가게를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점심쯤 한국인 학생들이 먼저 가게로 들어왔는데 친구들끼리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공손하게 메뉴를 주문하면서 태국어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가이드를 맡은 한국 손님들처럼 그 나라 말을 배워와 서툴지만 열심히 쓰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보여주는 한국 손님들의 이상한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자리를 정리하는 게 아니겠어요? 흘린 음식물을 휴지로 닦은 다음 한 곳에 휴지를 모아두었어요. 그릇도 가지런히 놓아두어 정리하기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다 치우면 되는데 괜찮다고 했지만 이렇게 정리해두면 조금이라도 편하시잖아요 하고 웃는 한국 손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말았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 음식은 엄청 싸고 볼품없는 하찮은 가게일지도 모르는데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왜 한국 손님들을 유독 편애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이 떠나고 한참 바쁜 점심시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아저씨 3명이었는데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시끄럽게 떠들며 자리를 잡았어요. 들어오자마자 부모님은 인상을 팍 찌푸리셨죠. 중국 손님은 메뉴를 달라는 듯 거칠게 소리를 질렀고 제가 메뉴판을 보여주자 턱짓으로 메뉴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저는 무엇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공손히 다시 물어봐도 매우 무례하게 손가락질을 하고서는 귀찮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테이블을 정리해주는 한국 사람들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떠드는 바람에 주변 손님들도 불편함을 느꼈죠. 당장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손님이라 생각하고 꾹 참았어요. 제발 빨리 먹고 나가주기만을 바랐죠.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거든요.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의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저는 당장 부모님께 편애하는 마음을 100% 이해했다며 손님이라고 다 똑같은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저는 청소를 마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해봤어요. 오늘 일로 한국 사람 하면 좋은 생각밖에 나지 않는 반면 중국이라면 눈살이 찌푸려졌죠. 저도 오늘 한국 손님들처럼 가이드로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더 책임감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는데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인 가이드를 하는 제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부모님 가게에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부모님 가게에도 한국인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일 밤 부모님께선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죠.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글씨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띄었거든요. 뉴스를 찾아봤더니 태국 내 벤코리아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이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게시물 수가 벌써 1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게시물에는 K-팝 이제 더 이상 안 듣는다. 한국 물건 절대 안 산다라는 문구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부회장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했거든요. 한국 명소는 모두 영화나 넷플릭스 때문이라며 이제 더 이상 유명한 컨텐츠가 없으니 당연히 한국을 안 가는 것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과 중국은 비자도 면제되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관광 명소들이 많으니 한국 대신 일본과 중국으로
여행을 가라고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따위 발언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니 화가 났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발언 이후 태국 내 분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회장의 말에 동조하며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NS에는 한국 여행 취소 인증샷이 넘쳐났고 여행사들은 한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 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의 가이드 일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손님들이 줄고 있는데 예약은 하루가 다르게 취소되었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팟타이 가게였어요.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가게가 갑자기 한산해졌거든요. 부모님은 매일 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가게를 우리 세대에서 닫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밤새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태국 관광청을 찾아갔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공무원들은 다들 이렇게 무능한 걸까요? 공무원들은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난 거라며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한국이 왜 갑자기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하은이였죠. 하은이는 6개월 전 제가 가이드를 했던 손님이에요. 당시 하은이는 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고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어가 끝난 후에도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끔씩 메시지도 주고받았거든요.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하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과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하은이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죠. 하은이 말로는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그 숫자는 무려 15만 7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15만 7천 명이라니 거의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태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부산에서 시가 213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반입한 태국인 3명이 검거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 전남에서도 야바라는 합성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11명이 검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은이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말을 듣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100%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태국인들이 왜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은이는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머무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결국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범죄가 계속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태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의 팟타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갈 때마다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었죠. 그때 문득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만약 사람들이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저처럼 부끄러운 생각이 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SNS를 통해 하은이가 알려준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실태와 마약 밀반입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제 글은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엄청난 악플이 쏟아졌거든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점차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글을 리포스트하는 사람도 하나 둘씩 생기며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제 친구 말리와가 가게에 들어섰어요. 말리와와 저는 대학 동기로 함께 한국어를 전공했었죠. 그런데 말리와는 저를 보자마자 제게 귓속말로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얘가 무슨 일인가 싶었고 말리와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말리와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곧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리와가 드디어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루게 된 줄 알고 축하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리와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리와는 불법 취업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가기로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브로커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고 체류 방법도 알려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 6개월만 일해도 태국에서 버는 돈의 3배는 벌 수 있다고 했대요. 저는 말리와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불법 체류를 하러 가려고 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심지어 말리와는 저보고 요새 일이 끊겨 힘들지 않냐고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했어요. 저는 말리와에게 그건 너무 위험하니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하지만 말리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말리와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않냐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했어요.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고는 휙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말리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려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됐어요. 다음 날 저는 하은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말리와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하은이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특정 분야의 취업 비자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은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말리와를 만났어요. 말리와에게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꼼꼼히 알려줬죠. 하지만 말리와는 여전히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자신의 꿈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 급히 연락이 왔어요. 제가 SNS에 올렸던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와 마약 밀반입에 대한 글을 보고 강경파 태국인들이 가게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가게로 달려갔고 이미 그들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후였어요. 부모님의 팟타이 가게 앞에 매국노의 가게라는 말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낙서를 지우시며 그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땐 분명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발전이 있는 거니 개의치 말고 제가 원하는 바를 펼치라고 하셨죠. 저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우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태국 사람들이 한심했어요. 며칠 후 갑자기 말리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간다는 거였죠. 불법 취업 브로커와 함께 가기로 했다고 이미 결심한 거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딱 6개월만 돈 벌고 올 거니까 조금만 눈 감아달라는 메시지였죠. 바로 말리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말리와를 그냥 보낼 순 없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새벽 4시에 저는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출국장 입구 주변에서 말리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였을까요? 멀리서 말리와의 모습이 보였는데 옆에는 불법 취업 브로커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리와에게 다가갔어요. 말리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말리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말리와는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말리와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위협하며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성에게 불법 취업 알선이 범죄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공항 경찰이 다가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브로커가 아무 일도 아니라며 동생들끼리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대로 말리와와 브로커를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물러서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혹시나 말리와도 피해를 볼까 걱정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취업 브로커이고 제 친구 말리와가 이 사람의 꿰매 넘어가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제발 말려달라고 했죠. 경찰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곧바로 말리와와 중년 남성을 따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말리와는 제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경찰서로 따라가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봤죠. 몇 시간 후 경찰 조사가 끝났고 그 남성은 실제로 불법 취업 브로커였는데 이미 여러 명의 태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 보내놓고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아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태국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행히 말리와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저는 말리와의 손을 잡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리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말리와는 그제서야 자기도 큰일 날 뻔했다며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리와는 제가 SNS에 올리는 일에 자기도 힘을 보태겠다며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번 일을 들으시곤 정말 잘했다며 제게 칭찬해 주셨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려보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도 태국 내에서 열심히 SNS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태국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안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국의 태국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었어요. 마약이니 불법 체류니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얽혀 있어 요새는 태국 말고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안나처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갈등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